한여름의 태양은 거대한 불덩이처럼 하늘을 지배하며 지평선까지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열기를 뿜어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좁은 골목길은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 뜨거웠고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와 습기가 사람들의 숨을 막아섰다. 이만호는 올해로 78살이 되었다. 오랜 세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원칙을 중시한 삶을 살아온 그는 은퇴 후에도 그 명성을 잃지 않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홀로 지내는 날들이 길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만호 선생님으로 불리며 이웃들의 존경을 받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스며들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철저한 자기 다스림으로 억눌렀다.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성격 탓에 오늘처럼 예기치 않은 연락이 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조용히 설레곤 했다. 오랜만에 울린 전화벨 소리가 오래된 나무집 안을 울렸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섞여 방 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오늘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했다. 도연의 말투는 평소처럼 무미건조했지만 만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반가운 충격이었다. 몇 년째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아들이었다. 그는 서둘러 옷장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단정한 와이셔츠를 꺼내 입고 오래된 구두에 광을 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다. 문을 나서자마자 더위가 그를 덮쳤고 골목길의 콘크리트가 발바닥을 통해 뜨거움을 전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짧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버스 안은 에어컨이 약하게 돌아가는 더위 속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빌딩들 사이로 만호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상상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가는 길은 그에게 낯설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만호의 가슴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 될 터였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다. 만호는 한숨을 쉬며 현관 앞 콘크리트 바닥에 앉았다.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그는 곧 올 거라 믿었다. 주변의 이웃들은 바쁜 발걸음으로 지나쳤고 그를 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스쳤다. 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 시선들은 호기심과 무관심이 뒤섞인 도시적인 냉담함을 띠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손목시계는 이미 2시간을 가리켰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압박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허리를 펴려 해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결국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더위가 그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듯했다. 추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젊었을 때 도연을 업고 이 동네를 걸었던 날들,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따뜻한 부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이 순간과 대비되어 더 아프게 다가왔다. 3시간이 흘렀을 무렵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쇼핑백을 든 도연과 며느리 정희가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 스친 것은 반가움보다는 당혹스러운 빛이었다. 도연이 먼저 물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나지 않았다. 정희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만호는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아들 부부는 부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전화로 저녁 먹자고 했잖아.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만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는 짐짓 웃으며 다음에 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하지만 그 공기는 따뜻하지 않았다. 만호의 몸은 여전히 땀으로 흥건했다. 도연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요즘 깜빡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는 게 어떨까요? 만호는 자신이 뭘 깜빡였냐고 반박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던데요. 도연이 덧붙였다. 걱정돼서 그래요. 정의도 거들었다. 만호는 의자에 앉아 아직 멀쩡하다고 대답했다. 저녁상은 대충 차려졌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 몇 개와 국 하나. 기대했던 따뜻한 식사는 아니었다. 식사 내내 도연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정희는 시계를 확인했다. 대화는 끊어졌다. 식사 후 정희가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집이 낡기도 하고 재개발 보상금이 크다던데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만호의 손이 차잔을 쥔 채 멈췄다. 나는 아직 걸어 다니고 밥도 해 먹어. 도연이 끼어들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혼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에요. 보상금은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만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걱정은 그의 안전이 아니라 집이었다. 그 집은 내 거야. 만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판단력이 흐려지셨으니 저희가 대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 만호는 침대에 누워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창밖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아내와 함께 쌓아온 추억의 공간,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혹시 자신이 없는 사이에 모든 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밤새 뒤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며칠이 흘렀다. 더위는 여전했지만 만호의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요즘 동네에 선생님이 치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아드님 댁에서 그러고 있다고. 만호의 손에 쥔 장바구니가 흔들렸다. 콩나물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주울 기운조차 없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그런 소문을 낸 거냐? 치매라니. 도연의 대답은 냉담했다.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지난주 같은 이야기 3번 하셨고 현관에서 3시간이나 앉아 계셨잖아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만호는 허공을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밤 주민센터에서 건강 확인 방문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다. 자녀가 요청했다고.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만호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쳤다. 날짜와 함께 사건들을 기록했다. 현관 앞 기다림, 아들 부부의 말투, 동네 소문. 그의 글씨는 또렷했고 손은 떨리지 않았다. 서랍에서 먼지 쌓인 녹음기를 꺼냈다. 은퇴할 때 제자가 준 물건이었다. 불을 켜보니 여전히 작동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녹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소문은 동네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웃들의 시선이 변했다. 한때 존경하던 눈빛이 이제는 동정과 의심으로 물들었다. 슈퍼 주인 외에도 아침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할머니가 조심스레 안부를 물으며 요즘 몸은 어떠신가요? 라고 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걱정이 만호를 더 아프게 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이 거리, 이제는 적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이 커졌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며칠 후 법원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서. 도연과 정의가 그를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는 신청이었다. 만호는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움직여야겠구나. 그는 전화를 들고 오래된 제자, 지금은 변호사가 된 김준서에게 연락했다. 준서야, 도움이 필요하다. 준서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만호는 모든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준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싸우죠. 그 대화는 만호에게 희미한 빛을 주었다. 오랜 제자가 아직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렸다. 준서가 도착했을 때 만호는 차를 대접하며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준서의 눈빛은 단호했다. 함께 싸우겠다고. 그날 밤 만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희망의 싹이 그의 마음에 돋아난 듯했다. 법원 신문날이 다가왔다. 만호는 단정한 양복을 차려입고 법원에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김준서가 서 있었다. 법정 안에는 도연과 정의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가 먼저 기억력 감퇴와 판단력 저하를 주장하며 동네 주민들의 증언을 들었다. 증언자들은 만호의 최근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모호했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준서가 일어섰다. 의뢰인께서는 매일 일기를 작성하며 사건을 정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수첩이 제출되었고 판사는 꼼꼼히 훑었다. 또렷한 글씨와 구체적인 내용이 가득했다. 날짜별로 적힌 세부 사항들이 만호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단순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는 말을 했지만 그보다 더 연륜이 있는 준서가 응수했다. 그렇다면 전문의 감정을 받으시죠. 의뢰인은 완전한 인지 능력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법정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만호는 증인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수첩을 쥔 채 가볍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세월이 준 지혜가 그를 지탱했다. 며칠 후 병원 감정이 나왔다. 결과는 명확했다. 만호에게 치매나 인지 장애는 전혀 없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 청구를 기각했다. 만호는 준서에게 말했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그는 명예훼손과 재산침해, 미수로 아들 부부를 고소했다. 동네 소문, 법원 허위 진술, 재산 노림, 모든 증거가 쌓였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재개발 보상금을 노린 계획, 요양원 보내고 집 매각하려 했던 음모까지. 증인들이 출석하며 도연 부부의 의도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만호는 매번 출석할 때마다 옛 제자들의 응원을 받았다. 법정에서 도연이 변명했다. 아버지를 걱정해서 그랬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원한 건 오직 돈뿐이었어. 정의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생활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판사는 냉정하게 선고했다. 명예훼손과 사기 미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리자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만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정의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만호는 창밖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싸움의 첫 승리였다. 판결 확정 후 도연과 정희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회사에 소문이 퍼졌다.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노린 직원으로 낙인 찍혔다. 동료들의 속삭임이 도연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는 사직서를 냈다. 정희의 학원 일자리도 학부모들의 항의로 날아갔다. 그들의 일상은 급속히 무너졌다. 빚이 쌓였다. 변호사 비용, 벌금, 생활비.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이혼 서류가 오갔다. 결국 그들은 갈라섰다. 도연은 낡은 고시원으로 옮겼다. 좁은 방에서 홀로 창밖을 보았다. 한때 꿈꿨던 안락한 삶은 먼지가 되어 흩어졌다. 매일 아침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후회했다. 아버지의 집을 노린 그 탐욕이 모든 것을 빼앗았다. 어느 저녁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만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다. 용서는 너무 가볍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해라. 도연이 울부짖었다. 아버지는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만호의 대답은 냉혹했다. 살아서 대가를 끝까지 겪어라. 전화가 끊기자 도연은 무릎을 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위로할 이는 없었다. 그는 매일 거울을 보며 후회했다. 탐욕이 자신을 삼킨 순간을 되새겼다. 고시원의 습기찬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고 밤마다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정희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이웃들의 손가락질, 끊어진 친구 연락. 그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손이 거칠어지고 등에 짊어진 피로가 쌓였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법정에서의 눈물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변명이었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고향의 좁은 골목은 그녀를 더 옥죄었다. 과거의 친구들이 멀리서 그녀를 피하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텅 비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탐욕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다. 도연과 정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독을 맛보았다. 가족의 끈이 끊어진 빈자리가 그들을 삼켰다. 세월이 흘렀다. 도연과 정희는 각자의 비참한 자리에서 헤맸다. 탐냈던 재산은 손에 닿지 않았고 가족, 명예, 미래는 모두 잃었다. 도연은 고시원을 옮겨 다니며 임시직으로 생계를 이었다. 정희는 공장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반면 만호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살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더 존경했고 제자들이 자주 찾아왔다. 그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일을 되새겼다. 고난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자 준서가 방문할 때마다 그들은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이웃들도 이제 그를 더 가까이에서 보살폈다. 슈퍼 주인이 장을 사다 주고 산책길에 동행하는 이들이 늘었다. 어느 가을날 만호는 정원에 국화를 심었다. 흙을 파헤치며 손에 묻은 흙냄새가 그리운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아내와 함께 이 정원을 가꾸던 날들, 그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했다. 흙을 덮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당신이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소. 나는 끝까지 우리 집을 지켰소.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바람이 불어오고 국화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향기는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메워주듯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만호는 꽃잎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평화롭게 지낼 때라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때로는 맞서야 할 때가 있지.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 고시원에서 도연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되돌릴 길 없는 삶을 되새기며 후회로 몸부림쳤다. 창밖 가을바람이 그의 방을 스쳤지만 그에게는 차갑기만 했다. 정의는 늦게 왔지만 결국 찾아왔다. 그리고 악은 스스로를 삼켰다. 만호의 집 정원에는 국화가 피어나고 있었고 그 꽃잎 하나하나가 승리의 증언처럼 빛났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다. 상처는 치유되고 교훈은 남았다. 더위가 물러난 자리에 온화한 가을이 스며들었고 만호의 삶은 조용한 평화로 물들었다. 그는 매일 저녁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다. 난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네. 그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다.